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 좋았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선 좋았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날 모여든 사람들은 단순히 이야기만이 아닌 그로부터 삶의 통찰을 고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선 좋았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선설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옛날 옛적 인간 세상의 문턱에 성선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물을 마시면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러나 우물물의 진실성을 확인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전설로만 전해질 뿐이었죠. 청중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호비였습니다. 호비는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성선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물을 마셔보기로 결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비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했죠. 진짜로 본성이 드러나는 걸까? 나는 의문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했으니까요. 이선 좋았은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호비는 마침내 우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을 퍼마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호비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이해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물물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선한 본성을 일깨운다는 소문이 쫙 퍼졌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선 좋았은 미소를 지으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성선설은 우리가 본 뒤 선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물물은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맹자가 말한 선함을 조금씩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호비는 행복하게 살았나요? 이선 좋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물물이 그의 마음에 있는 선함을 일깨워 주었으니까. 호비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삶의 방향을 찾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이도 아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답니다. 결국 그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맞닿아 있었던 거죠. 이로써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이선 조아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호비처럼 상상해 우물물을 찾고 내면의 선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여정을 시작했지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구름처럼 자유롭고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사는 한 철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소풍한이었다. 소풍한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노자인 우의자연철학으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종종 찾아와 인생의 조언을 구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농부인 행숙이 그의 오두막을 찾았다. 행숙은 풀이 죽어 보였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소풍한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소풍한님, 요즘 농사가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흙을 뒤집어보고 거름을 더하고 있지만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질 않습니다. 자연을 억지로라도 이겨야 하는 걸까요? 소풍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행숙, 이곳에 올 때 개가의 핀 꽃들을 보았는가? 네,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었죠. 그 꽃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을까? 누군가가 억지로 그들을 핀 것일까? 행숙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꽃들은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피어난 것이겠죠? 소풍한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맞다네. 행숙, 자연은 스스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네.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지 억지로 그 흐름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되네. 행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자연의 지혜를 믿어보게. 그리고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며 기다리는 것이네. 지나치게 애쓰고 조작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기다려보게. 그럼 언젠가 그 보답을 받을 것이네. 행숙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소풍한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번부터는 땅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며 작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거름이나 불필요한 관리는 그만두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행숙의 밭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건강한 작물들로 채워졌다. 행숙은 이제 옆 마을 시장에서도 그의 작물이 최고라는 소문을 들을 정도로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이 스스로의 이치를 따르도록 하게 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행숙은 소풍한에게 다시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 소풍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무의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풍아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지. 앞으로도 그러한 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게나? 행숙의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소풍한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 마을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 덕에 서로 협력하며 풍요로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소풍한은 여전히 그의 오두막에서 방문자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나누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태계, 이황의 이기이원론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한 명문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그 명성만큼이나 훌륭한 자손을 배출해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가문의 자랑이자 후계자인 두 형제가 아주 다르게 자랐던 것입니다. 첫째 형제, 이름 하여무범자는 언제나 이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교과서와 철학서적을 가까이하며 도덕적 원리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이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반면 둘째 형제, 이름하여 모험자는 길을 좇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찾았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팔방미인과 같은 그는 언제나 어디에서든 잘 어울렸고 마을에서는 그로 인한 혁신 과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풍부하고 다채로웠으며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면서 두 형제는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두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범자는 이를 중시하여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 순간 올바르게 행동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모험자는 길을 활용하여 다소 즉흥적이고 창의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는 떠내려갈 뻔한 다리를 고치기 위해 나무를 잘라 응급 대처를 하고 새로운 경로로 물길을 돌려 농작물 피해를 줄였습니다. 그의 방식은 다소 대담했지만 빠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두 형제의 노력이 결합되어 마을은 큰 피해 없이 홍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 덕분에 자연과 세상의 이치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와 기가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작용할 때 진정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은 이와 기를 균형 있게 바라보며 두 형제의 가르침을 전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이기이원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와 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서로의 결합을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이 이황의 가르침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마을을 지키는 영민한 학자 율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전국에 퍼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마을 사람들이 속속 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마을 중앙에 위치한 큰 나무에 일어나고 있던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율 선생, 이 나무는 언제나 우리 마을을 상징했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종종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잎이 갈라지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율은 침착하게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이기이원론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율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무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종 이치와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무의 본질적 원리, 즉 이는 우리가 이 나무를 나무답게 만들어주죠. 그 본질은 변함이 없으며 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도록 합니다. 반면 기는 그 나무를 이루는 물질적 요소와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현재 이 나무의 기운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현상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율의 설명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나무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및 기운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뿌리가 고여있는 물 때문에 썩어가고 있었고 근처에 우연히 놓인 큰 돌이 나무의 자연스러운 성장 경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운을 정화하고 나무의 본질적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율이 말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나무 뿌리 주변에 모인 물을 걷어내고 돌을 옮겼습니다. 또한 나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토양을 개선했습니다. 며칠 후 나무는 마치 기적처럼 다시 건강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율이 다시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이와 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본질적 이치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를 둘러싼 길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관리하면 결국 원래의 상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율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기이원론의 깊이를 깨닫고 그들의 삶과 주변 환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기이원론은 마을의 고유한 지혜로 자리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현명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가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